네, 이번에 이슈 진단 코너입니다. 전체 그림을 잡는 매크로 전략에 좀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SK증권 미래전략 부분의 최석원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해 국내 증시는 혹독했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겨울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혹독한 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고 올해도 사실 지금 계속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화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나아지긴 했지만 작년을 계속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돈을 풀고 정책 당국이 또 열심히 그 재정 정책을 수행했잖아요. 네. 그 결과로 경제도 좀 정상화가 됐고 다 좋았는데 그게 이제 선을 넘어버리면서 사실은 그 이전부터 쌓여 있었던 수십 년간 저물가 상황에서 쌓여 있었던 어떤 이 유동성이랄까 그 압력을 한꺼번에 이제 좀 폭발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이제 되돌려지는 과정인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작년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죠. 사실 네. 더 버티면서 갈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작년이 그 시점이었고 그 시점에 더 이상의 유동성 공급과 지원을 못하게 만든 요인으로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또 제가 정책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이외에도 이제 어려워져서 그런 점도 있고 사실은 미국의 힘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상대 국가들이 또 등장하게 된 점들이 어찌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데 대한 이점을 줄여가는 이 역시도 결국은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 이게 이제 작년 내내를 괴롭히고 지금까지도 사실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다 정리하자면 인지는 하고 계시지만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펼쳐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됐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걷어내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과 이제 이 유동성 축소 이게 이제 시장을 좀 확 어렵게 만들었는데 자, 문제는 그 연장선으로 올해 경제는 침체로 들어설 수도 있다. 내지는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복합적인 얘기로.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조 대표님 판단하시는지? 예, 위기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각각 위기가 뭘 위기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른 정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위기라고 하면 외환 시장이나 또는 금융 시장에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좀 불거져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다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이런 현상을 위기라고 본다면 그 정도의 위기가 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신용 위기, 시스템 위기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네.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미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각 국별로는 좀 들어가고 있다. 물론 그 대책이 제대로 안 먹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게 담보되지 못한 국가들인데 우리는 작년에 1,400원대까지 환율이 올랐지만 그 이후에 달러와 약세 과정에서 보면은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이제 강세가 시현되는 국가이다 이렇게 보면 그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없을 거다. 다만 경기는 이제 침체라는 거를 뭘로 정의하느냐 이것도 서로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 올해의 경제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나쁘거나 생각보다 더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방향은 아닐 거라는 게 분명한 것 같고 여기서 남은 부분이라는 건 이제 시장이 그럼 얼마나 나쁜 거 정도를 지금 반영했나 그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올해 경제가 어느 순간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거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그거를 결국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여력이 생기려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꺾어져 줘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상반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경제에 대해서는 크게 올해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좀 낮아진 성장률을 감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덜 나쁘기를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해야 될 것.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모든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아니면 호재 기대감에 대해서
선반영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는 그 인간 군집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네. 선반영에서 주식시장은 일단 먼저 선제적인 조정이 들어가서 미끄러졌는데 네. 올해는 조금 바닥을 상반기에 찍고 하반기에는 좀 회복할 수 있는지 뭐 네. 이른바 뭐 상저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어 보여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반기 그럼 벌써 좀 멀고 문제는 사실 우리한테 남아있는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지금 하반기가 좀 괜찮다고 보는 사람들의 이제 주로 견해는 뭐냐면 물가는 안정적으로 내려갈 거고 그에 따라서 통화정책 당국의 어떤 스탠스 조금 바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경제도 적어도 후년에는 살아날 거고 그러면 이제 증시는 그거보다 앞당겨서 하반기부터는 오르기 시작할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이잖아요. 저도 네. 대체적인 그런 큰 흐름에서 이 뭐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건 지금 상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지금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는 게 완전하게 이렇게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국면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높아진 금리가 미치고 있는 영향들이 뭔가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한 다른 사건들로 불거질 수 있다. 지난번 우리 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영국 쪽 문제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사실 일본 쪽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금리를 한 번 딱 올린 것도 아니고 그 장기 금리의 그 변동폭. 네. 변동폭을 올렸을 뿐인데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이런 구조로 굉장히 이 재정과 통화 정책과 이런 게 뚱뚱해져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쪽으로부터 나오는 리스크도 지금 남아 있고 음.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포기하면 나아질까 싶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오히려 엄청난 수의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그렇죠. 하고 이런 어찌 보면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른 것들이 다 줄줄이 해결되겠지라고 예상했던 게 안 맞고 다른 문제로 오히려 이어지는 이런 구도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들의 결국 이유는 결국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우리가 정책 의존적인 이 경제를 끌고 왔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좀 해결될 것 같으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지는 이게 그렇죠. 상반기 중에는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전반적으로 상반기는 좀 증시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선반영을 했어요. 선반영을 했는데 언제나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불확실해서 모든 걸 다 선반영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게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의 어떤 결과들이 자꾸 이어지는 걸 보면 상반기 중에는 증시가 변동성이 계속 크고 박스권을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어찌 보면 좀 안전한 전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최석원 대표님 말씀하신 와중에 그래도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는지 네네. 이게 조울증처럼 하루에도 확 그렇죠. 변하니까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응책이 나오면은 거기에 이 수반되는 또 부작용도 분명히 따라온다라는 거죠. 오늘은 반도체 감세한 얘기 나오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확 올랐지만 감세를 거기 하면 어딘가는 또 세수를 부족한 부분을 걷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참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얘기인데 하여튼 오늘을 하루만 놓고 보면은 네네. 지금 받치고 있어요. 네. 자,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곳을 이제 모든 전 세계 금융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파이터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는 어느 정도 이 스텝은 좀 줄였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 빅 스텝으로 좀 줄였는데 오늘 저녁에 또 FOMC 의사록이라는 것이 또 네. 나오잖아요. 요 스탠스, 그러니까 어떤 방향, 정책에 대한 변화를 좀 뉘앙스를 줄까요? 이미 변화는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피벗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굉장히 좀 그것도 다양한 이 견해가 있어서 정의를 딱 하죠. 금리를 인하하는 피벗, 인하하는 행위를 피벗이라고 본다면 그건 한참 남았다고 네. 봐요. 그런데 통화정책이라는 걸 사이클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이클의 초기 국면, 중기 국면, 후반기 국면 이런 식으로 다 사실은 조금씩의 그 입장과 또 어떤 정책의 강도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죠. 네. 지금은 굉장히 강력했던 강도에서 지난 11월 달에 이미 12월 달에 좀 꺼졌고 그 다음에 올해도 들어와서 조금씩 그게 완화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물가의 수준이라는 게 뻔하고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전망되는 수준도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어떤 수준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금리도 어느 정도일 거다라는 예상들을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모두 다 지금 인식하고 계시듯이 우리 높은 금리를 이 정도 높은 금리를 경험해 본 게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고 이게 특히나 장기화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젊은 분들이 잘 인식을 못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 얘기인즉슨 저금리에 길들여졌던 이 경제 주체들이 고금리로 적응해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의 결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준은 다만 최근에 보면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게 이제 위원들이 좀 바뀌잖아요. 네. 이제 그 위원들이 바뀌면서 이제 제일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마 그걸 겁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올해 중에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목표 금리 수준을 바꾸거나 또는 조정할 만한 어떤 뉘앙스를 주는 거죠. 네. 예, 예를 들면 내가 지금 2%를 보고 있는데 물가 목표를 2%를 보고 있는데 이건 한 2.5% 정도도 되지 않아? 그러면 사실은 금리를 올려야 될 수준이 또는 지속시켜야 될 수준이 그 기간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하반기 정도에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요약하면 상반기는 FOMC도 조심, 하반기는 덜 조심, 오히려 좀 또 기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새해 벽도부터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뭐 속된 말로 시쳇말로 두들겨 맞고 시작했는데요. 네. 자, 체력이 방전됐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보강하려면은 아무래도 수급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해외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 모두에서 조금 요것을 돌려놓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회복의 동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모멘텀은 좀 있을까요? 이거 참 안타깝게도 좀 단기적으로는 별로 없어 보여요. 네. 단기적으로는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면 다 이제 하는 얘기들이 결국 뭐냐면 연준의 정책 기조가 조금 바뀐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위원들이 좀 바뀐다. 이런 거에서의 모멘텀을 찾아보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결국 우리나라한테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 분기 정도로 중국의 어떤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 상황들이 좀 통제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시작한다면 제가 보기에 올해는 사실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미국으로의 자금 흐름으로부터 다시 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머징 마켓 쪽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이게 아주 단기적으로 그게 모멘텀으로 작용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싶어서 저는 지금 1분기 정도까지는 그냥 다 좀 지수에 대해서 조심하고 이거 가봤자 박스권이고 오르는 것도 박스권 상단으로 오르는 거고 네. 박스권 상단쯤 되면은 이게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런 시장을 지금 보고 있고 그게 단지 지금의 얘기뿐만 아니라 작년 중반부터 지금 시작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네. 그거를 뚫고 나갈 모멘텀이 아직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확한 팩트는 팩트니까,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 한해 또 증시, 이 박스권이 상반기엔 좀 박스라는 그 밴딩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눈여겨볼 만한 그래도 산업 섹터라든지 투자 전략 조언을 함께 해주신다면. 네, 시장이 사실 어려울 때는 섹터라는 게 이게 참 섹터에 대한 이 추천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그렇죠. 해요. 네. 예. 여쭤보고도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제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과거 경험상 그런 경험은 있죠.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할 때도 주도주라는 건 항상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주도주를 좀 찾아보자는 건데 그 주도주로 돈을 버시거나 또 수익을 많이 올리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제 주식 쪽에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그 돈을 벌자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올해는 좀 차분하게 본인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 중에 중요한 걸로
당연히 채권이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중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주식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정부가 좀 미는 그 산업 쪽이 어쨌든 네. 영향을 좋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저는 원전이라든지 방위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그런 거에 쪽. 대해서는 예,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네. 좀 장기적으로 좋게 봅니다. 지금 채권 쪽에 보면은 올해 기대 수익률이 한 5% 정도 되는데 위험은 상당히 낮아 보여요. 근데 주식도 이게 아래 위 평균 내 보면 한 5% 정도 기대 수익률인데 변동성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셔라. 단기에 꼭 주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을 본인 스스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 박스권 상단이 되면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파시고 대신에 박스권 하단이 되면 또 그만큼의 어떤 많은 위기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네. 그러면 또 일부 그 주식시장에 참여하시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올해 적어도 상반기까지의 현명한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더 여쭙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중심을 잡는 데는 큰 해안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뭐 그런 변동 안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잘 또 제시를 해주신 것 같네요. SK증권 미래전략 부분에 최석원 대표의 도움 말씀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